저는 이정은 국방부 산하군 식품안전감찰관입니다.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제가 가진 진짜 무기는 계급이 아닙니다. 바로 전국 모든 군부대의 밥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찰권이죠. 32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소위로 인관에서 준장까지 한 번도 밥을 우습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한 숟갈이 군기를 만들고 군심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충청도 모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감찰관님, 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육군 제7보급대대 보급과장 김중령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있는 건 떨림이 아니라 거짓말의 냄새였죠. 몇 명이나 감염됐습니까? 47명입니다. 모두 격리 조치했고 보건소에도 신고했습니다. 47명. 한 개 중대 규모예요. 이상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10월 중순에 이렇게 대규모로 터질 일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의 목소리엔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건소 신고번호 알려주세요. 그게 아직 처리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건소 신고는 즉시 번호가 발급돼요. 32년 경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노로가 아니야. 뭔가 다른 걸 숨기고 있어.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며 떠올린 건 지난주 받은 제보였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군납업체와 몇몇 부대 간부들이 유착관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부대까지 가는 2시간 동안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라면 언론에도 나가야 하고 상급 부대에도 긴급 보고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후 4시 45분 제7보급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위병소 헌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국방부 식품안전감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겠죠. 보급대대 김중령 어디 있습니까? 회의 중이십니다만.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긴급 감찰 업무입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가 아니었어요. 썩은 기름, 상한 음식물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급식소 쪽에서 나오는 냄새였죠. 김중령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감찰관님, 갑자기 오시면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제 업무 범위입니다. 환자들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격리 중이라서. 격리라면 의무대에 있겠네요. 안내해 주시죠. 김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뭔가 다른 일이구나. 의무대로 향하는 길에 한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게다가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병사, 잠깐. 예. 얼굴에 상처가 있네요. 넘어졌나요? 병사가 김중령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쓰러져도 저런 멍은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의무대는 어디죠? 저쪽입니다만 격리 중이라. 그때였습니다. 의무대 방향에서 한 병사가 울면서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 병사도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가냐? 뒤에서 주임원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임원사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몽둥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격리가 아니라 구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타의 원인은 분명 급식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중령.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식소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식된 모든 음식의 샘플과 조리 기록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지만 격리. 중령, 저는 지금 감찰관으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관의 명령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김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급식소로 향하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구타 사건보다 훨씬 큰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비리의 핵심에는 분명 썩은 밥, 썩은 급식이 있을 것이라고. 밥 한 숟갈이 군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밥이 썩었다면 군기도 썩는 법입니다. 제가 중얼거린 이 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급식소 문 앞에 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산성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상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태우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중령이 열쇠를 꺼내더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급식소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큰 솥 여러 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조리병들이 허둥지둥 뭔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우고 있는 건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서류였어요. 지금 당장 멈춰. 제 목소리가 급식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리병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어요. 누구 허락받고 서류를 태우고 있습니까? 급식소 주임인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식단표라서. 오늘이 10월 15일인데 뭐가 오래됐다는 겁니까? 제가 불타고 있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검은 재가 된 부분 사이로 납품업체, 유통기한 같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중령, 지금 당장 이 화재를 진압하고 모든 서류를 보존하세요. 하지만이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 식품안전감찰관 이정은 준장입니다. 제가 감찰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에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신분증이었어요. 국방부령 제1274호에 의거해 모든 군 급식시설과 관련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리병들도 김중령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32년 군 생활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감찰 현장입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 감찰실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입니까? 이정은입니다. 제7보급대대에서 긴급 감찰을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감찰팀 파견해 주시고 군검찰에도 연락하세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급식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오늘 아침에 배식됐다는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김치찌개 솥에 코를 가까이 대보니 상한 김치 냄새가 확실했어요. 그것도 며칠은 상한 것 같았습니다. 이 김치찌개 언제 끓인 건가요? 조리병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5시부터 끓였습니다. 김치는 언제 납품된 건가요? 그게 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에 붙은 라벨에 적힌 제조일자가 10일 전이었어요. 유통기한은 이미 3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김치로 찌개를 끓였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라벨이 잘못 붙었나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김치통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라벨이 이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냉동고를 열어보니 고기 포장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지들도 이상했어요. 같은 부위 고기인데 포장지가 다른 업체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일부 포장지는 글자가 지워진 듯 흐릿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들 납품업체가 왜 다 다릅니까? 김중령이 대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 업체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여주세요. 그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오시죠. 아, 그 전에 제가 냉동고 구석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닭고기 박스들이었어요. 그것도 라벨 위에 새 라벨을 덧붙여서 날짜를 바꿔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김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감찰관님, 사실은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부대를 이렇게 뒤지고 있습니까?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32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대대장님이십니까? 저는 국방부 식품안전감찰관 이정은 준장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대대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준장이라는 계급도 놀랐겠지만 감찰관이라는 직책이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신고가 들어와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르네요. 어떻게 다릅니까? 4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서 보건소 신고 번호는 없고 환자들은 구타 상처를 입고 있고 급식소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복잡하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냉동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먼저 이것들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업체 라벨 변경, 이런 것들 말이죠.
대대장과 김중령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암호 같은 눈짓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급식에 문제가 있으면 병사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왜 구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순간 대대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구타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어요. 감찰관님,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네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본부였어요. 부장님, 이정은입니다. 제7보급대대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급식 관련 비리와 구타 은폐, 증거인멸까지. 네, 즉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대대장과 김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번엔 진실만 말씀하세요. 거짓말할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급식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처음과 달랐어요. 공포와 절망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감찰팀이 도착한 건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3명의 감찰관과 군검찰 수사관 2명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니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정은 감찰관님, 현장 상황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선임 감찰관인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첫째,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라는 신고는 허위였습니다. 보건소 신고 번호도 없고 환자들 상태도 노로와 맞지 않습니다. 둘째, 환자로 분류된 병사들에게서 구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셋째, 급식소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유통기한 조작과 업체 라벨 변경 등 식품 관련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물적 증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감찰팀이 급식소를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의혹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납품업체와 관련된 의혹이었죠. 냉장고에서 나온 식품들의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제조업체가 다른 것들이 한 통에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김중령,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김치 라벨들을 늘어놓고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배식용 김치인데 왜 제조업체가 어식품, 비농산, 시식자재 이렇게 다릅니까? 그게 여러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그럼 계약서상 납품업체는 몇 개입니까? 김중령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30분 후 김중령이 가져온 계약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 납품업체는 한국급식이라는 한 곳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3-4개 업체의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급식에서만 납품받는다고 계약돼 있는데 왜 다른 업체 제품들이 있는 겁니까? 그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김중령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급식에서 물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급하게 조달하곤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변경이나 추가 승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중령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감찰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관님, 이쪽 좀 보세요. 한 감찰관이 냉동고 뒤편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벨 프린터와 수십 장의 빈 라벨 용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날짜를 수정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라벨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감찰관이 프린터 메모리를 확인해 보니 최근 출력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모두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제조업체를 바꾸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중령,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급식에서 납품되는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반품하거나 교체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급식에 차질이 생겨서 차질이 생기면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죠. 왜 불법적으로 라벨을 조작했습니까? 김중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급식 대표가 라벨을 바꿔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납품업체가 직접 라벨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급식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업무상 관계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김중령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한국급식 대표와 거의 매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업무상 관계치고는 너무 자주 연락했던 것이죠. 매일 통화하는 업무상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혹시 다른 관계는 아닙니까? 금전적 관계라든지. 김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 추측이 맞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감찰관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한국급식과 저희 부대 사이에 특별한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협력 관계. 급식 예산을 절약하는 대신 그 차액의 일부를 부대 운영비로 활용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저급한 식재료를 쓰고 유통기한 조작까지 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대대장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대 운영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말해주세요. 간부들 회식비, 부대 시설 개선,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의 질을 떨어뜨려서 간부들이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병사들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항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구타로 입을 막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군기가 해이해져서. 군기요? 썩은 밥 먹이고 때리는 게 군기입니까? 제 목소리가 급식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32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병사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비리,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는 구타. 이게 군대입니까? 대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감찰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봐야겠네요. 라벨 하나에서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비리 사건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의무대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를 봤지만 이번만큼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병사들의 밥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니. 의무대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무대 창문마다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입문에는 노로바이러스 격리라는 팻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 팻말은 언제 붙인 겁니까? 김중령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했어요. 며칠 전부터. 노로바이러스는 어제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팻말을 미리 준비했단 말입니까? 또 하나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발생 전에 미리 격리 팻말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게 계획된 은폐 작업이었다는 증거였어요.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47명의 병사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멍든 흔적, 부순 입술, 절뚝거리는 다리. 이건 명백히 구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사, 어디가 아픈가요? 배가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병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습니까? 김치찌개하고. 그때 의무대 뒤편에서 주임원사가 나타났습니다.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감찰관님,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네, 잠깐만 물어볼게요. 병사, 계속 말해보세요. 김치찌개가 이상했습니다. 냄새도 시큼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병사가 또 주임원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먹기 싫다고 했더니 주임원사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주임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주임원사, 병사가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음식에 문제가 있나 확인해 보죠. 그럼 그때도 확인해 봤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됐나? 저도 김치찌개 냄새가 이상해서 잘 안 먹었는데 주임원사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고 했더니 병사가 말을 멈췄어요. 제가 기다렸지만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주임원사님이 꾀병 부린다고 하시면서 그 순간 주임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감찰관님, 이 병사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정신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럽다고요? 다들 멀쩡해 보이는데요? 제가 병사들을 둘러보니 모두 의식이 또렷했어요. 노로바이러스 환자라면 탈수나 고열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사들,
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토나 설사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아픈 거죠?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은 데가 아픕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주임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때렸나요?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주임원사님이 막대기로, 막대기, 걸레자루요. 주임원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군기 확립 차원에서 약간의 체벌이. 체벌이요?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병사들을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주임원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맞았나요? 저희 모두 맞았습니다. 47명 전부. 네. 47명 전체를 구타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왜 때린 거죠? 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밥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병사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주임원사를 쳐다봤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기 싫다는 병사들을 집단 구타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군기가 해이해져서. 군기요? 군기라는 이름으로 47명을 때렸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구타 사실을 노로바이러스로 위장한 것도 군기입니까? 주임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병사들이 맞아서 아픈데 그걸 병원에 안 데려가고 의무대에 격리한 이유는 뭡니까?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요? 파스 붙이는 게 치료입니까? 의무대를 둘러보니 제대로 된 치료 흔적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은폐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듯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감찰관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병사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마찰이요? 47명을 구타한 게 마찰입니까? 그게. 대대장,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첫째,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로 급식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 사실을 항의한 병사들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셋째, 구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위장했습니다. 넷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찰입니까? 대대장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면 병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감찰관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한 달에 두세 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겠네요? 네, 부대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간부들이.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비리와 구타,
그리고 은폐 시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였어요. 제가 감찰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즉시 상급부대와 국방부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군검찰에도 연락하고요. 대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47명의 병사들에게는 기회를 줬습니까? 제 목소리가 의무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썩은 밥 먹이고 항의하면 때리고 다치면 은폐하고 이런 부대에 무슨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대 전체를 강당에 집합시킨 것이었어요. 전 병력 800명과 모든 간부들,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강단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2년 군 생활 중 이런 대규모 공개 조사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진실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참교육이 이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식품안전감찰관 이정은 준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800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이 부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간부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병사들이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그 사실을 항의한 병사들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간부석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셋째, 이 모든 사실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위장해 은폐하려 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충격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증인을 불렀습니다. 김중령, 앞으로 나오세요. 보급과장 김중령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중령, 800명의 부대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습니까? 김중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입니다. 강당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 동안 800명이 상한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압박입니까? 김중령이 대대장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시선이 대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대대장의 지시였습니까?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800명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절약한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간부들 회식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이번엔 완전히 소란이 일었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굶으면서 간부들이 배를 채웠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용히 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더니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중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사들이 상한 음식에 대해 항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처음에는 설득했습니다. 설득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주임원사에게 강하게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지도한다는 게 구타를 의미합니까? 김중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자체가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증인을 불렀습니다. 주임원사 나오세요. 주임원사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병사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구타의 직접적인 가해자였거든요. 주임원사, 몇 명의 병사를 때렸습니까? 그게 숫자로 말하세요. 47명입니다. 강당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47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뭘로 때렸습니까? 걸레자루와 몽둥이로. 왜 때렸습니까? 상한 음식을 먹기 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자 강당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병사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 상한 음식을 먹기 싫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때렸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임원사가 대대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이 대대장에게 향했어요. 제가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대대장, 나오세요. 대대장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강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800명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대대장, 지금까지 들은 증언이 사실입니까? 대대장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 일을 지시했습니까? 예산 압박이 심했습니다. 예산 압박 때문에 병사들을 굶기고 때렸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대대장으로서 800명의 부하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고 항의하면 때리라고 지시한 게 맞습니까? 대대장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찰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병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이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 간부들을 돌아보며 계속했어요.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군복을 입고 병사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것이 군대입니까? 이것이 군기입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준장이라고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이 순간 저는 모든 부모의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병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군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개조사 둘째 날, 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47명의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모두 부대로 초청한 것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부모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분들이었죠. 어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식품안전감찰관 이정은입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47가정의 부모님들이 모두 제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자녀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여러분 앞에서 밝히고 정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감찰관님, 제 아들이 정말 맞은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의무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병사들의 멍든 얼굴, 부순 입술, 상처난 팔다리들. 부모님들이 사진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한 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강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47명의 병사들과 관련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나왔어요. 김일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일병, 어머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왜 맞았습니까? 급식으로 나온 김치찌개가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임원사님이 꾀병 부린다고 하시면서 걸레자루로 때렸습니다. 객석에서 김일병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상한 음식을 거부했다가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몇 대나 맞았나요? 10대 정도. 등과 다리를. 어머니가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한 음식 안 먹겠다는데 왜 때려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임원사를 불렀습니다. 주임원사, 김일병 어머니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왜 아들을 때렸습니까? 주임원사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군기를 위해서. 군기요? 김일병 어머니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한 음식 안 먹겠다는 게 군기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대답하세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임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병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일병이었어요. 박일병, 당신은 왜 맞았나요? 김치찌개를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는데 주임원사님이 핑계댄다고 하시면서 몽둥이로. 박일병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몽둥이로요? 몽둥이로 때렸다고요? 네. 허리와 다리를. 아버지가 주임원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미쳤습니까? 배 아픈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입니까? 강당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부모님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모든 증언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병사들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한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47번째 마지막 병사의 증언이 끝났을 때 강당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고 병사들은 억울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런 일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부모님들이 경악했어요. 6개월 동안 자신들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상한 음식 먹고 맞아왔다는 말입니까? 한 어머니가 울면서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비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간부들이 급식비를 빼돌리기 위해 상한 식재료를 사용했고 그 사실을 항의하는 병사들을 구타로 입막음한 것입니다. 그 빼돌린 돈으로는 간부들이 회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간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굶겨가면서 당신들이 배 채웠다고요?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대장이 황급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박일병 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를 고문한 게 사과로 끝나요? 처벌하세요. 법대로 처벌하라고요. 다른 부모님들도 동조했어요. 감옥에 보내세요. 군법회의에 세워야죠. 우리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부모님들 분노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대대장, 주임원사, 김중령, 앞으로 나오세요. 3명의 간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47가정의 부모님과 800명의 병사들 앞에서 말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자들입니다. 병사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항의하면 폭력으로 입막음하는 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부모님들과 병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새 간부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47가정 부모님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받고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인 것, 항의한 병사들을 구타한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47명의 병사들과 그 가족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47가정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검찰에 송치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47명의 부모님들과 8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공개 조사가 끝난 직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32년 군 생활 중 가장 분노했던 사건이었고 그만큼 확실한 처벌이 필요했거든요. 오후 2시 국방부 직통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국방부 차관과 감찰실장, 그리고 군검찰총장이 보였어요. 이정은 감찰관, 상황 보고하세요. 차관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이미 사전 보고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7보급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병사 학대 사건입니다. 그것도 생존권과 직결된 급식을 악용한 최악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첫째, 즉시 조치입니다. 대대장 중령 박모 씨는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주임원사 상사 김모 씨는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에 들어갑니다. 보급과장 중령 이모 씨는 보직 해임 후 수사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둘째, 민간업체 처벌입니다. 한국급식 대표 정모 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납품 계약은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련 업체들의 군납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셋째, 시스템 개혁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전군 급식 시설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합니다. 급식 관련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병사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멈춘 다음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7보급대대를 모델 사례로 만들어서 전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주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공개하고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감찰관, 그렇게 되면 언론에도 공개될 텐데. 그래야 합니다. 은폐할 일이 아니라 공개해야 할 일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군대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만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른 부대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차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현장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대대장실에서 보직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박중령 지휘관 보직을 즉시 해임합니다. 감찰관님, 변명하지 마세요. 47명의 병사를 학대한 지휘관이 더 이상 부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대대장이 계급장을 떼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오후 5시 주임원사를 체포했습니다. 김상사, 집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감찰관님, 저는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47명을 폭행할 수 있습니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지켜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비로소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한국급식 본사에 수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동행했어요. 정 대표를 어디 계십니까? 그게 출장 중입니다. 출장이요? 언제 떠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도주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과 항만에 수배를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든 잡힐 겁니다. 3시간 후 김포공항에서 정 대표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날 가장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피해 보상이었어요. 47명의 병사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족한 급식에 대한 보상으로 3개월간 특별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급식소 개선 작업이 시작됐어요. 식재료 검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급식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보복을 절대 금지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병사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님, 정말 바뀌는 건가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전군이 바뀌게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후 처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대장은 군법회의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주임원사는 3년, 보급과장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한국급식 대표는 5년형의 벌금 5억 원, 그리고 군납업체 등록 영구 박탈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전군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신고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관님, 다른 부대에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다 확인하겠습니다. 제 참교육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2025년 1월 15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총 300여 명의 고위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니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3개월간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군대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답했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의로 유지됩니다. 스크린에 제7보급대대 사건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맞은 병사들의 상처, 상한 음식들, 증거인멸 현장. 지휘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7보급대대 사건을 계기로 전군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비슷한 사건이 23개 부대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거든요. 급식 관련 비리만 117건, 그로 인한 병사 구타 사건이 45건이었습니다. 즉, 제7보급대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단장이 손을 들었어요. 감찰관님, 그럼 전군이 썩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군이 썩은 게 아니라 일부 지휘관들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뜻입니다.
지휘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부하의 안전과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을 굶기고 때리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건 지휘관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군복을 입은 범죄자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떤 지휘관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새로운 군대,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제로 톨러런스입니다. 급식 관련 비리나 병사 구타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적발 즉시 보직해임, 군법회의 회부입니다. 둘째, 투명성 강화입니다. 모든 부대에 병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 신고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가해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셋째, 지휘관 책임제입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관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 연대장이 질문했어요. 감찰관님,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강하다고요?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47명의 병사를 때린 게 강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처벌하는 게 강한 겁니까? 연대장님, 만약 당신의 아들이 저 47명 중 하나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연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7보급 대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진 부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병사들의 만족도가 95%로 올라갔습니다. 구타 사건은 0건, 급식 관련 신고도 0건입니다. 무엇보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크린에 밝게 웃는 병사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지휘관을 신뢰하는 부대.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군대입니다. 그때 한 젊은 대대장이 일어섰어요. 감찰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부대도 급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해야죠. 그게 지휘관의 역할 아닙니까? 하지만 실적 평가에서 실적 평가가 중요합니까? 병사들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병사들의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휘관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때로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상한 밥을 거부할 권리,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지휘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정은 감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대에서 여러분의 병사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감찰관이 되어주세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300명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지휘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찰관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것이었어요. 회의장을 나서면서 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감찰관님, 김일병입니다. 오늘 부대 급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주임원사님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였거든요. 저녁 7시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발표가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가 전군 급식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감찰관의 강력한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의 멘트를 들으며 제32년 군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꿈꿔왔던 군대가 있었어요. 병사들이 행복하고 지휘관들이 책임감을 갖는 그런 군대 말이죠. 제7보급대대 사건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일병 어머니였습니다. 감찰관님, 뉴스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부대 이야기를 즐겁게 해줘요. 급식도 맛있다고 하고. 다행입니다. 감찰관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 아들, 딸들을 구해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감찰관님, 저는 다른 부대 병사 어머니입니다.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연락드려요. 저희 아들 부대에도 비슷한 일이.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제 참교육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 명의 감찰관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군으로,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된 정의가 이제 한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국정감사장에서 국방위원들이 제 발표를 언급했어요. 이정은 감찰관의 조치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감찰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전국의 부모님들로부터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군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전군 급식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5.7%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고 건수였습니다. 급식 관련 신고는 99% 감소했고 구타 신고도 90% 줄어들었어요. 1년 후 제가 퇴임하는 날이 왔습니다.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퇴임식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7보급대대의 47명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김일병이 대표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저희에게 진짜 군대가 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됐어요. 박일병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감찰관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당연한 일들이 계속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1년이 가장 보람 있었다. 제7보급대대 사건으로 시작된 변화가 전군으로 퍼져나갔고, 이제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게 됐다. 참교육은 주먹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했다. 밥 한 숟갈이 군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썩은 밥은 썩은 군기를, 제대로 된 밥은 제대로 된 군기를 만들어냈다. 이제 후배들이 이어받을 일이다. 정의는 한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2년 후, 저는 시민단체에서 군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간혹 제보가 들어오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젊은 지휘관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병사 복지 우선이라는 마인드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제7보급대대 사건, 그 후 3년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명의 감찰관이 지킨 원칙이 전군을 바꿨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그 기사를 읽으며 33년 전 소위로 임관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그때 했던 선서를 정말로 지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교육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상한 밥을 거부할 권리, 부당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이런 당연한 권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참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참교육은 때로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제7보급대대에서 배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7보급대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 급식개혁법은 모든 부대의 급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제 어떤 부대에서도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문화적인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군대니까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군대라서 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군대가 정말로 국민의 아들, 딸을 맡아 기르는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군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조직에서 권위를 앞세운 부조리가 줄어들었어요. 밥상 위의 정의는 이제 생활 속의 정의가 됐습니다. 참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죠. 이정은 감찰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참교육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정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 목소리를 내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된 정의가 온 나라에
희망을 심어준 것처럼 말이죠.